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법 첫 번째 시간으로 계약의 효력, 그 중에서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민법 5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집 36페이지죠. 예, 민법전 편제로 말씀드리면은 민법전 3편이 채권입니다. 3편 2장이 그 채권 중에서 계약이고요. 2장 중에 1절 총칙, 계약 총칙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민법전 앞에서부터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법률 행위, 그다음에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그다음에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되는데요. 조문 순서에 따라서 법률 행위부터 공부하는 것보다는 계약의 효력부터 공부하는 것이 민법 이해에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는 103조부터 시작되는데요. 주로 이 무효나 취소, 이 예외적인 거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의 원칙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유효할 때 갖는 효력을 먼저 배우는 게 더 순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약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계약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법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치된 의사에 따라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에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통점들을 뽑아가지고 일방이 타방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은 그런 계약을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방이 타방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하고 타방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면은 그런 계약은 임대차라고 해요. 그리고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면은 그런 계약은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매매, 임대차, 교환 이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들이죠. 자, 이 시간부터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런 계약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효력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계약 중에서 이제 특수한 계약은 이런 효력을 갖지 않는데 그건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 그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게 매매 계약이죠. 갑은 을에게 뭐 2014년 2월 1일에 서울 종로구 무슨 동 뭐 몇 번지에 있는 토지 뭐 몇 제곱미터, 100제곱미터라고 하죠.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해 준다. 예. 그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1월 15일에 중도금으로 2억 5천, 2월 1일에 잔금 2억 원을 지급한다. 예.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매매 계약이 요 두 줄만 있어도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 해주기로죠. 예. 해주기로 하고. 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보겠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자, 아프 매매계약 2에서 2월 1일에 갑이 을에게 당신 이제 지급하기 2억 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2억 원 지급하시오 라고 하는데 을은 변제할 날이죠. 변제하기로 한 날이죠. 변제기는 됐는데 만약에 갑이 자신이 해야 될 채무,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인도를 하지 않은 채 을에게 그렇게 지급하라고 하면은 을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상대방 채무, 내 채무 이행기도 도래했지만 당신 채무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느냐. 당신 채무도 이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을이 만약에 2억 원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에게 당신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토지 인도할 날이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갑은 아 그렇긴 한데 당신도 2억 원 나한테 지급하기로 한 날이지 않느냐, 그거 지급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다 가지는 겁니다. 갑도 가질 수 있고 을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은 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 채권자 측에서는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채무 불이행을 한 사람 측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뭐 돈 같은 걸 어느 일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중도금 같은 걸 지급하기로 한 예가 있죠. 우리 예에서는 1월 15일에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죠. 1월 15일에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래서 2월 1일이 됐다 하면은 그동안에 쭉 15일간에 밀린 지연 손해금이 있을 거고 그걸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사실은 그 전에 이 채권자가 이 갑이 매도인이 당신 이거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해서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2월 1일이 됐다 하면은 잔금 2억 원뿐만 아니라 그 날짜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이 되면은 갑이 반대 채무, 그러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야 될 의무의 채무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2억 5천만 원에 대한 지연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또 갑은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채권자, 이 경우에는 매도인 갑이 되겠죠.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잔금 채권이 있다고 하죠. 중도금은 받았고, 그래서 그 채권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그림과 같은 형태예요. 갑이 을에 대해서 2억 원의 이 잔금 채권이 있죠.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 소위등 청구권이 채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돈을 그 전에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월 뭐 한 5일에 받기로 한 날짜예요. 요건 2월 1일에 받기로 한 주기로 한 날짜고, 을이 이렇게 됐는데 갑이 2월 1일에 자신의 소위등을 지금 그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을에게 제공하지 않고 2월 5일이 되니까 나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3억 원 주기로 한 돈이 있지만은 그 중에 2억 원은 내가 당신에게 받을 저 잔금 채권으로 상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1억 원만 2월 5일에 을에게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위등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갑이 사례에서 이제 2월 1일에 소위등을 해줘 버렸다면은 당연히 그 3억 원의 채무 중 2억 원의 채무는 자신이 받을 2억 원의 채권하고 상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5일에 1억 원만 줘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뭐 당신 이행지체다, 이행지체가 아닌데 이행지체다 하면서 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은 그 소는 법원은 그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죠. 예. 그리고 채무자가 이제 다른 채권 아까 가진 을이 3억 원 채권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 채권에 기해서 3억 원 지급하시오라고 청구를 했는데 갑이 나 이거 2억 원 가진 잔금 채권으로 상계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으니까 청구 인용 판결, 을의 3억 원 지급 청구에 대해서 인용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갑이 을에게 2억 원 잔금 2억 원 지급하라 라고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해야 될까요? 이행을 거절할 권능이 있긴 한데 이럴 때는 청구 기각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환 이행 판결을 합니다. 동시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피고가 여기서 을이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1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예, 일단은 동시에 지급할 의무는 있는 거니까요. 아예 청구를 기각해 버리는 게 아니라 상환으로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의 소나 그 다음에 이 상계로 항변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때는 이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그 요건 사실만 주장하면 되는데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이제 을 측에서 동시행 항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시행 요건 사실에 있으니까 나는 저쪽이 그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주장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소송상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행사한다고 하지 않고 이런 요건 사실이 있으니까 동시 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라고까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시까지 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라고 그걸 이제 소송상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동시행 판결이 내려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요건 사실만 주장하고 그런 행사까지 하면은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져 버립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져요. 예, 그래서 그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야 돼요. 저쪽이 그 소위등 의무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소위등을 받으려면은 스스로 안 해준다면은 갑 쪽에서 별도로 또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 채무의 주체가 변경되거나 채무가 변형되더라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전부 명령이 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이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채권 양도라는 것은 이제 매수인이 있고요. 예. 매도인이 여기 있죠. 아까 우리에서 매도인이 갑이었고 을이었는데 매도인이 이 2억 원의 잔금 채권을 병에게 이렇게 양도를 해줬어요. 그럼 병이 이제 양수인이 되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 이제 2억 원 채권을 내가 양수 받았으니까 나에게 지급하라. 지금 기일도 되지 않았느냐 하면은 2월 1일이 돼서 그러면은 매수인은 그렇긴 한데 지금 내가 매도인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지금 이 이전 등기를 못 받았다. 갑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동일성은 이 지금 2억 원의 잔금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거죠. 주체만 지금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채무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이제 이 2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걸 뭐 정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예, 정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제 갑이 정에게 당신 인수했으니까 나에게 2억 원 지급하라 라고 청구를 하면은 이 정은 맞아 그렇긴 한데 당신 지금 이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을에게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나는 거절을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부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채권이 양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갑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을에 대해서 2억 원 채권을. 그런데 갑에 대해서 뭐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그 채권 양수해 달라고 하니까 갑이 양수를 안 해주니까 양도 안 해주니까 법원에 그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은 병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 병이 그 확정 판결을 기해 가지고 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2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 명령이 법원에 신청해 가지고 받으면은 법원의 전부 명령이 을에게 도달하고 그 다음에 갑에게도 도달하면은 이제부터 을은 이 병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갑이 가지고 있던 을에 대한 채권이 병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법원 명령에 의한 채권 양도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 역시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채무의 변형이라는 것은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이 불능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뭐 이 물건을 제3자 무라는 사람에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달지. 그러면은 그 사회 관념상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요. 을은 갑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다음에 그 을이 갑에 대해서 지는 채무가 있잖아요. 2억 원 잔금 채무 그것과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때 이제 그 채무가 완전히 이행이 불능이 되어 버려서 그 손해배상액은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예요.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가 한 7억 원이었다 하면은 이 7억 원을 을에게 갑이 지급해야 될 의무하고 을이 갑에게 2억 원 지급해야 될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억 원 지급 안 한다고 해서 7억 원을 다 지급 안 하는 거 아니고 5억 원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2억 원만 이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채무가 변형되었을 뿐이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무가 경계가 발생했을 때, 경계라는 것은 그 구채무가 소멸하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채무를 생성시키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거든요. 갑과 을 간에 만약에 갑의 을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다른 채무로 경계하자라고 갑을 간에 약정을 했으면은 이제 그 새로 경계된 채무하고 을의 갑에 대한 이 잔금 지급 채무하고는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계라고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경계 구체적인 내용은 얘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경계라는 건 그 개념 자체가 채무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가 생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해야지 당신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가 내 채무 이행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걸 536조 2항에서 규정하는데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도금을 1월 15일에 지급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이제 2월 1일에 소이득만 하면 되는데 그 계약 체결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매도인의 재산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도가 났다거나, 그래서 그 목적물에 가압류, 그 매도인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그 목적물의 시가는 한 뭐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구 금액 다 합치니까 10억도 훨씬 넘는 가압류가 갑자기 막 격려된다.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상대방 원래 그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그 가압류를 다 말소시키고 깨끗한 상태에서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 현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동시행항변의 요건,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않는 것이죠. 변제기가 됐는데도 그럼 이행 제공이 뭐냐? 다음 화면부터 보시죠. 자, 이행 제공이라는 것은 이행이 아니라 이행 직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자신이 할 모든 행위를 하는 것, 이행 직전의 단계 중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위 등을 격려하기로 한 일시에 매도인이 필요 선비를 준비해서 약속 장소에 나오는 것. 예, 매도인이 자기 그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자기가 해야 될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걸 등기로 발송해 주거나 줘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행인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 측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에 나오는 거. 대금을 계좌이체로 발송해버리면 그건 이행이에요. 예, 이행 제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동시행항변권이 이행 제공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으면은 생긴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금을 준비해서 이제 그 매수인이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근데 매도인이 자기는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당신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이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행 지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행 제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행 제공이 그 이행해야 될 부분의 일부분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지금 그걸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달지, 또는 1억 원의 가압류 기입 등기가 그것도 말소해 주라고 했는데 청구 금액 1억 원의 가압류 기입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달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매수인으로서는 그 지급할 돈 중에서 그 상응하는 부분, 저쪽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 1억 원이라고 할 수 있죠. 1억 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1억 원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 상대방의 그 채무 이행이 일부분에 그쳤지만은 이행이나 이행 제공이 자기의 그 채무는 이렇게 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채무 전부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잔금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지급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1억 원어치는 남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를 이행을 거절해도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은 그리고 이 앞에서 본 우리가 지금까지 본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채무 사이 매도인의 채무와 매수인의 채무 이런 그 계약상 주된 채무 사이 이외에서도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 이런 채무들 간에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해서 양채무는 각각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다라고 한 예가 있으니까 우리는 긍정되는 예 그리고 부정되는 예 그것들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긍정되는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외에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도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 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의무. 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요 두 가지 의무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하고 사이에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시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예,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쌍방이 그 받았던 급부를 원상으로 회복해 상대방에게 원상에 회복해 줘야 될 의무가 각각 발생하거든요. 그 의무 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것. 그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전세권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세권 등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배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다음에 전세권이나 뭐 계약 해제 공부하시고 다음에 책을 읽을 때 그때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변제와 영수증 교부. 예, 변제하면서 영수증은 달라고 영수증 안 주면은 변제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이행 제공이 없으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예, 이 사이에도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부정되는 예는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채권증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뭐 돈을 빌리고 나서 그 차용증이나 이런 걸 채권증서라고 하는데 차용증 안 주면은 돌려주지 않으면 나 변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변제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증서는 그 후에 이제 뭐 청구를 안 주면은 뭐 달라고 소를 제기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영수증과는 변제가 동시행 관계가 있지만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이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 등기 말소는 이 동시행 관계가 있는데 임차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주택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그럴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그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결정에 의해서 이제 이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그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임차 보증금은 반환해 줘야 되고 이 사람 임차권 등기 말소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지금 협력해 주지 않으니까 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못 해주겠다 이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임차 보증금은 무조건 반환해 줘야 돼요.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으니까.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는 뭐 말소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뭐 소를 제기하거나 해서 말소하라라는 그 승소 판결을 얻어서 말소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